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보강은 황제의 새마음이라는 이제 책에 나오는 인공지능 관련된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로저 펜로즈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쓴 책인데요. 이게 되게 로저 펜로즈한테는 가장 중요한 책이고 또 이 사람이 황제의 새마음이라는 책을 썼을 때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 전인데 몇 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대단한 학자예요. 이분이 쓰신 책들이 또 여러 권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고요. 한번 좀 이런 인공지능, 마음의 문제, 물리학과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로저 펜로즈의 번역서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로저 펜로즈라는 분의 이 황제의 새마음이라는 책을 제가 스스로 찾은 게 아니라 과학 철학을 하시는 선배 형님한테 이제 추천을 받아서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고, 좀 수학 공식도 좀 나오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수학 공식이나 이런 부분, 이제 어떤 수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뭐 저도 좀 넘겨가면서, 지금 뭔가 이제 인문학적인 통찰과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철학적인 주제들이 담겨 있는 부분만 좀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읽어본 부분을 이번에 좀 정리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강으로 좀 소개를 하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도 한번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이분 책 말고 또 마음의 그림자라는 또 책을 냈거든요. 이분이 책 조금 비교적 최근에 그 책도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인간과 같은 지능을 모방할 수 없음을, 아니면 따라갈 수 없음을,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어떤 과학적 원리로서,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원리로서 이제 증명하려고 했어요. 저도 뭐, 결정적으로 이분이 증명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적어도 저는 이분의 입장을 좀 지지하는 편이라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판단하려면은 뭔가 좀 이런 물리학이나 어떤 철학적인 주제나 수학적인 수학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스스로 좀 그래도 판단이라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은 알 수 없지만 로저 펜런즈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모방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입장이 맞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한 어떤 배경이나 그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수업에서 좀 다루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 책 제일 첫 장의 주제가 이제 컴퓨터도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그냥 쉽게 이해하고 흘려듣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직관적으로 자명하게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직관적으로 자명하게 마음을 이해하는 게 사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컴퓨터는 일단은 직관적으로 마음을 이해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 점이 핵심이겠죠. 컴퓨터는 마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굳이 말하자면 뭔가 부호로서 파악하고 정확히 말하면 파악이라든가 이해라는 게 컴퓨터한테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일단 서론에서는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제를 던집니다. 이게 생각한다는 것, 느낀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을 해야 이런 주제가 좀 깊이 있게 좀 전달될 수가 있어요. 마음은 무엇인가? 또 마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린 당연히 생각하지만, 마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만이 존재하지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우리가 마음이 존재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가 좀 더 이제 물리학적인 문제와 연관지어서 만일 마음이 존재한다면 물리적 구조물과 이게 우리 인간한테는 뇌겠죠.
생물학적인 세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세포들은 또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물질의 본질과 물질의 실제에 대한 얘기까지도 관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그러한 구조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 마음이 몸하고 따로 있지는 않죠. 그래서 독립적일 수는 없지만 대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념, 가치, 뭐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든가, 규칙을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독립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그것은 적절한 종류의 물리적 구조에 인간의 뇌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발달한다면 인공지능의 기능에 불과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한테는 생물적 뇌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물적 뇌여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죠. 물리적 뇌인 인공지능일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적인 장비는 이제 인공지능이죠. 또 우리 마음이 물리법칙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물리법칙은 사물들의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법칙이죠. 그리고 또 이제 도대체 물리법칙이란 실제로 무엇인가도 우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여러분, 뉴턴 역학이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법칙을 발견하는데, 그러면 사과가 위에서 아래 떨어진다는 법칙은 사과하고 별도로 뭔가 법칙적인 존재가 따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사과가 위에서 떨어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설명하는 우리 생각 속에만 있는 건지, 또 사과 안에 있는 사과의 기능 그 자체지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 건지, 말하자면 이제 물리 법칙이란 사과의 물질적인 존재 방식, 그것과 다르지 않는지, 뭐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는 이에 대해 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는 과학하면은 막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확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생각보다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작동되는 원리들을 알기 때문에 핸드폰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핸드폰이 작동되는 인과관계, 어떻게, how, 왜 핸드폰의 어떤 중앙 처리 장치가 거기에 있는 트랜지스터가 어떤 작동을 하는지 how의 문제는 과학이 밝혀내지만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거까지는 과학이 이제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말하자면 이거는 왜 문제인 거죠.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는 과학이 말해주지만 왜 문제는 사실은 철학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는 과학의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게다가 심지어 과학조차도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질량치를 결정하는 기본 법칙이나 상호작용하는 힘. 그래서 지금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이 제시됐지만 그것들을 다 설명해주는 또 포괄적인 이론이 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이 물질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이론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주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지 못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주라고 해도 이제 우주의 물리적 측면도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론이 아인슈타인의 투수상대성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완전 일관성이지 이게 지금 제가 한 말이죠. 뭐 촉근 이론 뭐 이렇게 통일장 이론 뭐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튜링 검사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이 튜링 검사라는 건 일종의 이제 조작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어떤 규칙이나 틀을 전제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틀을 바라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튜링 검사는 이 검사를 통과한 컴퓨터가 과연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는가. 일단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컴퓨터가 튜링 검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있어서 컴퓨터는 빠른 계산입니다. 빠른 계산. 근데 인간은 느리지만 의식적 평가에 근감. 저번에 학생들이 답변하신 분 중에 판단력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능에 있어서는 빠르다는 게 꼭 지능이 뛰어나다는 거에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느리더라도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판단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뛰어난 지능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학생분들이 또 감정도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 요소에는 이제 감정, 즐거움과 아픔, 그보다 많은 무엇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인공지능인데 또 썰의 중고방,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알고리즘의 수행만으로 이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이 이해가 참, 이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라는 게 우리 정신에서 어떤 작용으로 이루어지는지 할 말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앞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서 그의 개인적 특성을 갖게 하는 요소. 그거는 그 사람의 이제 여기 보면 몸을 구성하는 원자인 신체일까? 일단 이제 신체성으로 보다도 이제 신체의 원자를 구성한 전자, 양자, 또 다른 원소들과 어떤 관계까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될 수 있을 겁니다. 전통적 입장은 개인적 특성은 이제 신체가 아니라 정신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적어도 정신을 정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를 제거하더라도 신체를 통해서 인간의 개인적 특성을 갖는 요소를 살펴보더라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어떤 인간의 육체건 간에 이를 이루고 있는 물질 내부는 계속적인 개편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 사람과 그가 사는 사람 집을 구분한 차이는 구성 원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제 수소, 뭐 산소, 이 원소가 이제 주기율표에 100 몇 개, 지금 200 몇 개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이제 배열에 달려 있는 거지 구성 원소 자체가 다른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일단 생각을 해야 돼. 이 배열의 문제지. 그렇다면 뭔가 이제 그 사람은 이 구성원소를 넘어선 뭔가 다른 거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겠죠. 자, 일단 도입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보강에서 이제 저번에 이제 수업 시간에 불안전성의 정리에 대해서 말한 이 힐베르트 형식주의의 비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제 심도 깊게 다루는 거를 좀 다음 보강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